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임소라 작가님과의 대화 진행할 신의 10일 이다혜입니다. 지금 10시 51분인데요. 지금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이야기를 나누다가 11시에 본격적으로 이야기 시작하게 될 예정입니다. 임소라 작가님 작품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들으셨으면 좋겠고, 예, 저도 일단은 작가님 작품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오늘 제가 왜 좋아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할 수 있으면 좋겠고,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들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작가님, 예, 마이크 켜주시면 되고요. 예,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늦은 시간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통 이 시간에 뭐 하고 계세요? 아, 여보세요? 안 들리시나요? 여보세요? 네네. 잘 들리나요? 네네, 잘 들립니다. 보통 이 시간에 뭐, 어떤 거 하고 계시나요? 여보세요? 네. 보통 이 네. 시간이면은, 네, 11시가 다 된 시간이니까, 일할 시간이네요, 보통은. 아, 원고 보통 이 시간에 쓰시나요? 네, 밤에 많이 써요. 그러면 몇 시에 주무세요? 요즘에는 일찍 자려고 노력해서 4시 전쯤에 자요. 아, 4시 전에 주무시는 게 일찍 주무시는 거면 보통 때는 예전에는 몇 시 정도에 주무셨던 거예요? 아침이 밝아오고, 한 7시? 뭐, 그렇게 잤었는데 너무 고통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네. 조금씩 조금씩 일찍 자려고 계속 줄여 나가고 있어요. 아, 지금 작업하시는 작품은 시인가요, 소설인가요? 네, 요즘에 장편 소설 쓰고 있었어요. 아, 혹시 그럼 언제 정도 책이 나오는지 예정된 일정이 있을까요? 연재라서요. 네. 이번에 여름에 첫 연재 시작하고 얼마나 될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아, 작업은 순조로우시고요. 그래도 첫 연재분을 마감해서 넘긴 지 아직 일주일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네, 기쁜 시기예요. 네. 연재 어디에 하세요? 문학동네 개간지에서 합니다. 아, 제가 작가님 인터뷰를 보다가 빵을 굽는 취미가 있으시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잘 구우시는 빵이 있는지 좀 궁금했어요. 가장 많이 시도한 거는 카스테라거든요. 엄마 카스테라를 많이 구워주셔서 시도는 제일 네, 많이 했는데 네, 성공한 거는 손에 꼽을 정도로 없는 것 같고요. 제일 쉬운 네. 빵은 잘 성공하는 건 마들렌인 것 같아요. 왜 보통 베이킹 취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스트레스 받거나 하면은 베이킹을 한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작가님의 경우도 이 베이킹과 스트레스 간의 상관관계가 있나요? 네, 저도 있어요. 하루는 언니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어느 날 제가 많이 울고 있었더래요. 그래서 왜 우냐고 네, 그랬더니, 글이 자꾸 실패를 해서 빵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어, 네, 계란을 10개인가를 다 까서 베이킹을 했는데 실패를 한 거예요. 그래서 네. 다시 베이킹을 했는데 또 실패를 해서 세 번째로 베이킹을 하면서 제가 울고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러면은 스트레스가 풀리는 게 아니라 약간 더 정립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때는 그랬나 봐요. 그래도 냄새 자체가 실패해도 냄새는 늘 좋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예. 아, 혹시 최근에 보신 소설이나 영화 같은 게 있을까요? 사실 작업하실 때는 안 보시기도 한데, 제일 최근에 본 거는 젊은 작가상 수상작품집이었던 것 같은데. 소설 쓰실 때 혹시 다른 작가님들 작품을 많이 보시는 편인가요? 아니면 아예 안 보시는 편인가요? 잘 안 보는 것 같아요. 음, 그게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네, 네, 읽다 보면은 거기 빠져들면 쓸 시간이 없어지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읽는 거는 중간에 관두기가 힘드니까 잘 못 보는 것 같아요. 음. 그러면 가장 자유롭게 편하게 다른 작품들도 많이 보시는 시기는
책이 나온 직후 이런 때일까요? 음, 마감이 없는 때겠죠. 하지만 마감이 없는 때가 없지 않으세요? 네, 그래서 언젠가는 그래서 약간 루틴처럼 하루에 얼마씩 음, 봐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읽은 적도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게 한다고 해서 꼭 잘 지켜지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많이 몰아서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음, 지금 저희 57분인데 한 11시까지는 이런 아이스 브레이킹을 겸해서 간단한 이야기들을 나누고요. 11시 되면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작가님 소설집 아무것도 아니라고 잘라 말하기에 보면 그만두는 사람들이라는 작품 있잖아요. 거기에 그만두고 싶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혹시 최근에 이런 생각을 하신 적도 있으실까요? 아, 그거 쓸 때 상당히 그만두고 싶었었어요. 음, 그때 조금 가물가물하긴 한데요. 제가 그래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마감이 되게 바트게 있었어요. 이게 네, 보통 왜 소설은 좀 청착이 빨리 들어오는 편인데, 이렇게 어떻게 미룰 수가 없어서 그만두려면 그걸 펑크내야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네, 편집하시는 분들께도 그렇고 예의가 아니어서 마음에 좀 음, 걸려 있는 상황이었는데, 주변에 다른 동료 작가분이 어차피 그만둘 건데 시원하게 그만두고 싶은 마음에 대해 써보는 건 어떠냐고. 그래서 아, 좋은 생각인데 하면서 쓰기 시작한 소설이었어요. 사실 이게 마감하는 사람들이 다 비슷한 데가 있는 것 같은데 마감을 너무 하기 싫어서 아예 때려치고 싶은 마음도 있다가 하지만 마감은 해야 될 것 같아서 또 울면서 마감을 하게 되는 이런 게 아마 작가님도 비슷하게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지금 말씀 듣다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저희 이제 시간이 돼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의21과 트위터 코리아가 함께하는 다이리의 작업실 그 7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신의21 이다혜입니다. 남선우 기자도 오늘 함께합니다. 다이리의 작업실은 다양한 분야에서 창작하시는 작가님들을 모시고 작품 세계와 창작에 대한 여러 이야기를 듣는 코너인데요. 7번째 게스트는 2022 제13회 젊은 작가상 대상을 수상하신 임소라 작가님입니다. 단편 초파리 돌보기로 젊은 작가상 대상을 수상하셨는데요. 영화 최선의 삶의 원작 소설을 쓰시기도 했고 괴괴한 날씨와 착한 사람들, 겟패킹 같은 시집을 발표하시기도 했습니다. 초파리 돌보기의 주인공은 이원영입니다. 노년에 접어든 원영은 건강한 초파리를 골라 번식시키는 실험실 아르바이트를 좋은 마음으로 기억합니다. 몸이 안 좋아져서 그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 시간이 꽤 흐른 어느 날 원영의 딸인 소설가 지유는 엄마 생일을 맞아 3년 만에 친가에 갑니다. 이 작품에 나오는 표현 중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대목은 엄마가 들려주는 옛날 이야기를 요약한 소설가 지유의 표현입니다. 사소하게 시작되어 암담하게 끝이 나는 이야기들이었다. 이거는 원영이 보는 지유의 소설이기도 한 것 같아요. 어쨌거나 이런 문장이 있지만 뜻밖의 해피엔딩인 소설이 바로 초파리 돌보기입니다. 이 작품을 쓰신 임소라 작가님을 모시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인사 말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시와 소설을 쓰는 임솔아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2013년에 활동을 시작하셨는데요. 올해로 데뷔 10년이 됐잖아요. 네. 10년이라는 시간이 작가로서의 작가님께 어떻게 쌓였을까요? 제가 횟수 세는 법을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한국식으로 세어야 하나, 미국식으로 세어야 하나 잘 모르겠더라고요. 네. 10년이 됐다는 것도 잘 몰랐어요. 네, 음, 며칠 전에 다른 분이 알려주셔서 그제야 이게 10년이 됐구나라는 걸 알게 됐고요. 네, 그리고 1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나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2013년에 활동을 시작했는데 2014년에 세월호가 침몰했고요. 네, 2015년에는 문단에서 표절 사건이 불거져 나왔고 음, 2016년 10월에는 인터넷에서 문내 성폭력 고발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네,
2017년부터 2018년, 그때는 미투 운동이 있었고요. 음, 그리고 2020년에는 이상문학상 사태 때문에 작가가 절필을 선언하는 일이 있었고, 음, 그리고 2020년과 2021년에는 사적 대화 무단 인용과 소설에 의한 아우팅 사건이 네.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2022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중퇴 작가로서 제가 겪은 10년이었던 음, 것 같습니다. 지금 굉장히 이 10년 동안 많은 일이 있었고, 그 많은 일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어떤 작가에게는 작품 활동을 그만두는 시기이기도 했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작품을 써나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많은 작가님들이 고민을 많이 하신 시간이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지금 이렇게 쭉 말씀해 주시는 게 저한테도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품을 꾸준하게 쓰시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젊은 작가상 대상을 받으셨잖아요. 올해 수상 소식 들으셨을 때 소감이 어떠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소감은, 우선 제가 예상을 전혀 못했거든요. 작년 12월인가에 소설집이 나왔는데요. 거기에 초파리 돌보기가 묶여 있었어요. 음. 그래서 엔솔로지로 묶여 있는 단편 소설 중에 수상작이 나온 적이 있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이게 단행본도 해당이 되는 건 줄은 몰랐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저녁 무렵에 전화를 받았었는데, 어, 그냥 상당히 놀랐다는 거? 그런 거가 기억이 나요. 그리고, 그 이후에 기사를 보다가 젊은 작가상의 그 상의 목적에 네. 대한, 이 상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한 글을 읽었거든요. 네. 그거를 보고, 처음에 그냥 놀라기만 했다가 이런저런 생각들을 다시 해보게 된 것 같았어요. 네. 음. 어 작가님 단편집 중에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잘라 말하기에 이 초파리 돌보기가 수록이 되어 있고, 예 단편집 이야기가 나와서 잠깐 언급을 하자면 눈과 사람과 눈사람이라고 하는 단편집에는 추앙이라고 하는 단편도 있거든요. 근데 이 추앙이라는 단어가 최근에 굉장히 드라마 때문에 많이 쓰이고 있는데, 저는 이 추앙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표현한 이야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이 추앙이라는 단편을 보면서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대상 받으시면서 다른 작품들에도 관심이 환기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고요. 이 당선작인 초파리 돌보기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아까 잠깐 그 내용을 요약하기는 했는데, 그렇게 완전히 거칠게 요약을 한 것이고, 실제로 이제 내용은 초파리를 돌보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초파리가 아닌 것을 돌보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소설 쓰기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처음에 이 작품 어떻게 시작하시게 되셨을까요? 작가 노트에도 쓴 이야기이기는 한데요. 네. 네, 엄마랑 통화를 하면서 해피엔드를 써달라는 부탁을 받았어요. 네. 저희 부모님이 저랑 통화를 할 때 스피커폰을 사용하시거든요. 네네. 그래서 엄마하고 아빠가 같이 통화를 해요. 음. 근데 해피엔드를 쓰는 일에 대해서 부모님이 의견이 다르시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렇게 서로 말을 끊어가며 저한테 말을 하고 말씀을 하시는 상황이었어요. 네.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그래도 네가 뭐든 쓰고 싶은 걸 썼으면 좋겠다는 네. 의견이셨고, 엄마는 그래도 그 인물이 다 낫고 해피엔드를 써줬으면 좋겠다 의견이었거든요. 네. 저는 그 토론 비슷한 걸 듣다가 우물쭈물해서 난감해 하다가 제대로 답을 못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네. 근데 몇 분 뒤에 엄마한테 다시 전화가 왔어요. 음. 그러니까 엄마가 핸드폰을 들고 안방에 들어가서 아빠 몰래 전화를 하신 듯 했어요. 음. 그래서 그래도 엄마가 해지는 얘기를 쓰면 안 되냐고 네.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저도 모르게 알겠다는 답이 튀어나왔고요. 그냥 엄마가 아빠 몰래 전화를 걸었구나 싶으니까 그냥 그런 답이 나오더라고요. 음. 그치만 그때 전화를 끊을 때까지만 해도 이 소설을 쓰겠다 그런 생각은 없었고요. 오히려 반대였어요.
이 소설은 못 쓰겠고, 그냥 슬픈 결말을 안 쓰겠다는 말로 엄마를 안심을 시켜야겠다. 그렇게 음, 생각하면서 전화를 끊었거든요. 그리고 이후에 동료 작가분께 이야기를 했는데, 그냥 하소연이나 할 생각이었는데, 동료 작가분이 저한테 그 소설을 쓰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분이 만약 잘 쓸 수 있다, 좋은 소설을 쓸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다면 그냥 고개만 젓고 말았을 것 같은데 그런 얘기가 아니었어요. 이게 소설 때문에 쓰라는 말이 아니라 소설 한 편 좀 망하면 어떠냐고, 음, 소설 한 편 네가 더 중요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나서야 그 이전에는 해피엔드로 끝나는 소설이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그 생각만 하고 있다가 소설 말고 나는 어떤지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어머니는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그런 생각을 그 이후에 하게 됐고 그때 써야겠다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음. 소설을 쓰신 다음에는 뭔가 결론이 났나요? 그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에 대해서? 고민이 사실 끝나지는 않았어요. 이게 네, 그래서 아마 소설 결말도 제가 네, 생각하기에는 읽는 사람에 따라 약간 다르게 읽히는 결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게 제가 어느 한쪽으로 결정을 못 내렸기 때문에, 음, 어, 그렇게 읽히는 소설을 쓰게 된 게 아닐까 싶어요. 계속 그냥 고민은 되더라고요. 네. 그 실험실에 있는 많은 동식물, 곤충 중에서 초파리를 돌보는 설정으로 이야기를 전개하신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거는 실험실에서 여러 동물들이 나오기는 하지만, 초파리라는 거는 너무 작잖아요. 네. 네, 너무 작아서 보이지도 않고 다른 동물들하고 그 점에서 좀 다르다고 생각했어요. 물론 쥐 같은 동물도 보면은 놀라는 사람이 많고 쥐를 싫어한다거나 그런 사람도 많지만 쥐는 어쨌든 생긴 게 보인다는 특징이 있는데 초파리는 보이지도 않는데 사람들이 초파리를 좀, 어, 좀 안 그쵸, 좋아하잖아요. 좀, 징그러워하죠. 음, 네네네네. 근데 사실 자세히 본 사람이 별로 많지 않다는 것 그거 네. 자체가 좀 쇼파리의 특징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음. 초파리 돌보기는 어머니와 딸의 이야기라고도 할 수 있고, 또 어머니가 원하는 이야기의 결말을 딸이 글로 옮기려는 시도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이 작품을 어머니께서 읽으셨는지, 또 이 결말에 만족하셨는지도 궁금했습니다. 네, 어머니가 소설 읽으셨고요. 네, 결말의 얘기는 저한테 안 하셨어요. 다만 음, 주문이 와서 미안했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음, 그리고 상을 받고 나서 텔레비전에 제가 잠깐 나왔다는데 네. 그걸 무척 많이 기뻐하셨어요. 어, 그동안 소라 걱정을 많이 했는데 텔레비전을 보면서 이제 걱정을 덜 해도 될지 모르겠다. 그런 생각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소설집으로 묶어낼 때 조금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해서 네. 제가 어머니한테 전화를 해서 여쭈어 보았거든요. 네. 근데 어머니가 이런저런 정보들이 기억이 안 난다고 하시더니 음, 그 실험실에서 같이 일했던 동료들에게 전화를 해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어머니 말씀으로 실험실을 그만둔 이후로 연락을 한 번도 안 했다고 해요. 음, 근데 이 소설에 도움을 주시려고 너무 오랜만에 전화를 하신 거죠. 근데 통화가 되어서 그때 얻은 정보들을 저한테 건네주셔서 그걸 반영해서 최종적으로 퇴고를 하게 됐어요. 음. 이게 아무래도 주인공 지유가 소설가이기 때문에 또 그리고 그런 작가 노트에도 있는 이야기, 이런 지금 말씀해 주시는 이런 이야기들 때문에 작가님의 자전적인 이야기일 거라고 생각하게 되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겹치는 부분이 또 있을 것 같고, 또 완전히 새롭게 생각하신 부분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겹치는 부분도 있고, 많이 다른 부분도 있고, 음, 그렇죠. 뭐, 많이 다른 부분 같은 것들은 지금 생각나는 건, 어, 원형의
이 국수를 30년 동안 먹는데 네, 딸이 일요일마다 그 국수를 보면서 손뼉을 치면서 기뻐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네. 근데 저는 국수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빵은 좋아하시는데 국수는 안 좋아하시네요. 네, 어, 약간 농담이었고요. 네, 그렇게 갖고 부분이 당연히 그쵸. 네. 초파리 돌보기 중에서 지유가 종종 시작점을 잊어버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내가 왜 소설을 쓰기 시작했더라 하는 것도 이제 잊어버린다라는 식의 이야기가 잠깐 언급이 되는데, 혹시 작가님께 같은 질문을 드린다면 소설을 왜 쓰기 시작하셨을까요? 라는 질문을 지금 받으신다면 혹시 어떤 대답이 나올까요? 제가 처음 소설이라는 걸 쓰기 시작했을 때 장면을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네, 어, 그게 제가 어떤 장면을 썼는지도 기억이 나고, 그리고 그때 제가 어느 자리에 앉아 있었는지, 거기가 어디였는지, 거기가 광흥창역 6번 출구랑 가까 홍대 후문 쪽에 있는 카페였거든요. 네네. 네, 그리고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거기 앉아서 썼던 것들이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처음을 기억을 하고 있는 셈이죠. 네, 그게 제 그 첫 장편 소설인 최선의 삶의 어떤 장면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기억을 하는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분명하게 시작이라는 걸 기억을 한 채로 장편 소설을 썼고 그것을 완성했는데 그 이후로 단편 소설들을 써나가면서 가끔 시작점이 무엇이었는지를 잊어버리더라고요. 어, 그게 저한테는 이상한 일이라고 여겨졌던 것 같아요. 장편 소설을 쓸 때는 내가 왜 이 소설을 시작했는지, 어느 장면에서 시작했는지 그 동기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는데, 왜 다음 소설들에서 점점 내 시작점을 잊어버리는 거지? 음, 그런 생각을 최근에 좀 했던 것 같아요. 내가 무언가를 까먹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하고요. 음. 젊은 작가상 수상작품집 같은 경우는 뭐 저도 매년 열심히 보고 있지만 아마 많은 독자분들이 매년 책이 나오면 사서 꼼꼼하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작가님께서도 아까 잠깐 언급하셨지만 최근에 읽은 소설이라고 하면 이 젊은 작가상 수상작품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작가님들의 소설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감상을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모든 소설이 다 좋았는데 어차피 다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네네. 유난히 자주 떠올리는 작품이 있어요. 네, 김혜진 작가님의 네. 미애라는 작품인데요. 이게 떠올리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남의 아파트 단지로 산책을 되게 자주 가거든요. 네. 네, 그게 강아지 때문인데 저희 집 강아지가 산책을 할 때 풀에 들어가는 걸 너무너무 좋아해서 풀이 없는 곳을 산책을 안 하려고 들거든요. 네. 근데 보통 길가에 있는 풀은 요즘에 또 봄이라 진드기 문제도 있고, 그리고 음, 되게 무성하게 잘 관리되지 않은 채로 자라 있어서 개가 들어갔다가 진드기한테 잘못 물리면 큰일이 날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아파트 단지에 있는 풀은 너무너무 깨끗하게 잘려 있고, 진드기 관리 잘 돼 있고, 그래서 여러 남의 아파트 단지를 이렇게 뻔질나게 드나들면서 살고 있거든요. 음, 근데 남의 아파트 단지에 들어가고 나올 때 그 입구라고 해야 되나요? 그 입구로 들어갈 때도 있고 좀 쪽문 같은 데로 들어갈 때도 있는데 거기 들어가고 나올 때 항상 눈치가 보여요, 괜히. 뭐 경비하시는 분이 날 붙잡으면 어떡하지? 혹은 지나가는 사람이 몇 동 몇 호에 사냐고 물어보면 어떡하지? 이런 음, 생각이 들어서 그런 일은 한 번도 없었는데도 좀 두려운 느낌을 갖고 산책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근데 바로 그 순간마다 김혜진 작가님의 미애가 생각이 나요. 그리고 음, 소설 미애 속에서는 배경이 겨울이어서 아파트 단지가 좀 황량하게 묘사가 되어 있었는데 제가 산책을 다닐 때는 아파트 단지의 꽃이 아주 요즘에 그득그득하거든요. 네. 그래서 상당히 아름답다는 생각을 하면서 다니게 되어요. 네. 아름답고 너무 잘 관리된 그 단지를 돌면서 자꾸 그
미애가 봤던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는 황량한 아파트 단지를 떠올리게 되어요. 음,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으니까 미에에 나오는 장면들이 약간 새롭게 보이는 것 같다는 생각도 합니다. 지금 생방송 들으시면서 임소라 작가님께 질문하실 거 있으신 분들은 해시태그 신의11 스페이스 달아서 질문을 올려주시면 작가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질문 올리실 때 편하게 올리실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여기 스페이스에서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파란색 플러스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플러스 버튼을 누르시고 질문을 올려주시면 보다 편하게 보실 수 있고요. 지금부터는 다이리의 작업실 속 코너 책갈피입니다. 남선우 기자가 임소라 작가님이 편하게 답하실 수 있는 가벼운 질문을 몇 개 드릴 거예요. 예, 남선우 기자 받아주세요. 네, 임소라 작가님, 안녕하세요. 저희 작년에 최선의 삶 개봉 즈음에 이우정 감독과 함께 인터뷰했었는데 오늘 이렇게 다시 인사드리게 됐네요. 어, 다이리의 작업실 코너 속 코너인 책갈피 시간은요, 책 안에 책갈피를 꽂아두듯이 토크에 잠시 브레이크를 걸어두고 빠르고 경쾌하게 작가님과 문답을 이어가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쪽파리 돌보기라는 단편을 중심으로 작가님의 글쓰기 그리고 소설에 대한 생각을 여쭙는 10가지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번 수상 작품집을 보니까요. 표지 바로 뒤에 노란 속지에 수상 작가분들의 사인과 메시지가 친필로 적혀 있더라고요. 윤소라 작가님께서는 더 멀리까지 걷게 되기를 이라고 써주셨는데요.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쓰셨는지요? 작년에는 하루에 2,000보를 못 걸었는데요. 요즘에는 하루에 2,000보 이상 걷고 있습니다. 3,000보 이상 걷고 싶다는 마음으로 썼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올해 작가님이 가장 멀리 다녀온 곳은 어디일까요? 꼭 걸어가신 곳이 아니어도 될 것 같아요. 어, 제부도였던 것 같습니다. 제주도 저는 한 번도 안 가봤는데 궁금하네요. 네, 세 번째 질문이에요. 걷기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그 초파리 돌보기에는 과기원 앞 벚꽃길이라든지 상일동 경희대병원, 회기동 경희의료원, 서대문 자연사박물관, 안산 둘레길 등등 꽤 여러 지명 또는 장소가 등장합니다. 몇 군데는 저도 종종 지나치는 곳이라서 반가웠는데요. 평소 직접 가본 곳을 떠올리며 소설을 쓰시나요? 아니면 전혀 가보지 않았더라도 조사해 가면서 쓰시나요? 가기원앞 벚꽃길에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어, 보통 떠올리는 걸로 그냥 안 가본 걸로 쓰는 것 같아요. 저는 예상치 못한 답변이었어요. 그렇다면 혹시 언젠가 내 소설에 꼭 등장시키고 싶다 하는 장소 있을까요? 글쎄요, 등치고 싶은 장소가 있었던 적은 없는 것 같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인물에 대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쪽파리 돌보기 속의 지유는 내 소설 속 인물들 직업이 다 비슷비슷하잖아. 특별한 직업을 쓰면 좋을 것 같아. 라고 말합니다. 혹시 작가님도 비슷한 생각을 하셨는지요? 그리고 작가님이 생각하는 특별한 직업은 무엇일까요? 아,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소설 속에는 문화예술계 종사자나 아르바이트 등의 비정규직이 주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조금 특별한 직업은 아르바이트가 아닌 다른 전문 직종에 혹은 회사원에 대해서는 잘 써본 적이 없어서 궁금하고 써보고 싶다는 생각은 있어요. 네, 제가 이 작가님 작품들도 지금 주르륵 떠오르는데요. 쪽파리 돌보기의 원형은 중학교를 졸업한 이후로 33년 동안 자기 일을 갖고 싶었다라고 쓰여 있어요. 혹시 작가님도 오랜 시간 갖고 싶었던 무언가가 있나요? 아, 일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꼭 일이 아니어도 되고요. 뭐 원형처럼 꼭 갖고 싶었던 무언가가 있으신지 궁금해서요. 갖고 싶었다기보다는 그냥 하고 싶었던 일은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는 글쓰기였고요. 다른 하나는 어렸을 때 수의사가 하고 싶었다는 게 기억이 나네요. 네. 어, 지난 12월에는, 네, 죄송합니다. 다음 질문 드릴게요. 그렇다면 인물의 직업이 그 캐릭터에 대해서 얼마나 설명할 수 있다고 믿으세요? 소설 속에서? 그 퍼센트로 답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직업이요? 글쎄요, 직업이 그 사람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10%? 한 10% 정도로 하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네. 네, 네, 제가 아까 잘못 말씀드린 질문이 다음 질문이었는데요. 지난 12월에는 소설집 아무것도 아니라고 잘라 말하기가 나왔죠. 초파리 돌보기를 포함해 9편의 단편이 수록돼 있었는데요. 초파리 돌보기를 보고 소설집을 읽으시는 독자분들께 먼저 읽어봤으면 하는 수록작 혹시 추천해 주실 작품 있으실까요? 음, 저는 그 소설집에 처음 실려 있는 그만두는 사람들이라는 소설을 좋아합니다. 그거 같이 읽고 싶어요. 네. 네, 이건 번외 질문인데요. 작가님 소설집 이미 읽으신 분들이라면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대신 여쭤봅니다. 단편 마피아는 고개를 들어 서로를 확인해 주세요에도 소설 쓰는 지유라는 인물이 나오잖아요. 혹시 이 사람이 초파리 돌보기의 지유와 같은 사람인가요? 아, 일부러 약간 어떻게 읽으면 누군가는 같은 사람이라고 느끼고 어떻게 읽으면 이건 닉네임일 뿐이고 다른 사람이라고 느끼고 그렇게 양쪽으로 다 생각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썼어요. 아, 네. 임소라 멀티버스인지 확인이 좀 필요해서 여쭤봤고요. 네, 아홉 번째 질문입니다. 쪽팔이 돌보기의 지유는 작가로서 중요한 것을 잊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느끼죠. 요즘 작가님이 오래도록 기억하고 싶은 게 있다면요? 음, 강아지를 키우고 있는데요. 강아지가 자라면 어렸을 때 보이는 행동하고 다른 행동들을 보일 테니까 지금 하는 하루하루를 다 잘 기억하고 싶어요. 네. 그럼 마지막 질문입니다. 임소라 작가에게 해피엔딩이란? 아직도 여전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걸로 대답을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의 책갈피는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해피엔딩, 해피엔드 이런 게 사실 소설가들은 자기가 작품에 대해서 약간 신이 점하는 위치 같은 걸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 인물들이 어떻게 끝을 맺을지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살면서 우리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태로 그냥 매일매일을 약간은 막막하게 살아가게 되는데 사실은 소설을 쓰는 입장에서는 이 인물들을 그야말로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또 해피엔딩처럼 보이는 것으로 끝낼 수도 있고 또 아닌 방식으로 끝낼 수도 있어서 사실은 항상 그 작가님들 소설을 읽을 때마다 그 애매한 순간에서 이야기가 끝날 때 작가님들은 어떤 감각으로 여기에서 이야기를 끝내시는 걸까 이런 게 되게 궁금하거든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걸 완전하게 어떤 한쪽으로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애매한 그 지점에서 이야기를 마치는 게 어떻게 보면 진짜 인생하고 닮아 있어서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 지금 작가님 말씀하시는 거 들으니까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이 스칩니다. 엔딩에 대해서 이야기를 잠깐 더 하면 그 초파리 돌보기 작가 노트에 보면 이 소설을 쓰던 상황에 대해서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나는 원영 언니 그리고 동료 작가 세 사람의 얼굴을 번갈아 떠올리며 내가 쓰고 있는 소설을 견뎌갔다라는 문장이 있는데요. 하나의 이야기를 끝맺는다는 건 작가님께 어떤 감각인가요? 하나의 이야기를 끝맺을 때 엔딩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옛날부터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단편이든 장편이든 도대체 어떻게 끝내야 하는가. 음, 근데 그때 저한테 좀 확고한 의지가 있었는데 그거는 해피엔드라고 말하는 걸로 소설을 끝내지는 않겠다라는 거였거든요. 네. 저는 그 행복한 결말들이 그냥 진실을 가리는 용도로 많이 사용된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행복이라는 단어 자체가 무언가를 그냥 위한 용도로 사회적으로 많이 쓰여왔고, 지금도 그렇게 쓰인다고 생각을 계속 했었어요. 그래서 조금 음, 더 적나라하게 현실을 드러내고, 행복이나 그런 감정적인 걸로 뒤덮지 않는 결말을 써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몇 년 전부터, 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세계나 사람에 대해서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는, 더 괜찮은 방향으로, 더 좋은 방식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 자체에 대해 내가 상상을 안 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 가능성을 상상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래서 해피엔드라는 걸 원천적으로 차단한 자세 자체가 좀 진실을 보겠다는 욕망이 맞았을까? 어쩌면 또 다른 가능성을 덜 찾은 건 아닌가? 그런 음, 네,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조금 더 이 소파리 돌보기에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소설적인 문학적인 결말이라는 게 어쩌면 왜 가장 시시하다고 말해지는 뭐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런 네. 것보다 정말 예술적이고 문학적인 결말이 정말로 더 나은가? 라는 생각? 음, 그런 생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지금도 어느 쪽으로 결정이 됐다거나 치우쳤다기보다는 양쪽 생각을 다 하고 있어요. 행복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게 어떻게 해야 더 나은 가능성을 찾을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네. 음. 아마 임소라 작가님이 이런 고민을 하시기 때문에 다른 작가님들도 임소라 작가님 소설을 좋아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제가 눈과 사람과 눈사람에는 윤희영 작가 발표 있거든요. 잠깐 그 글에서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임소라의 인물들은 자기 안의 고인, 괴괴한 날씨를 소화하고 다스리는 법을 터득해 어른이 된 사람들이 아니라 빨리 소화를 해서 어른이 되라면서 억지로 괴괴함을 밀어넣는 착한 사람들의 손길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그리하여 결국 창문을 열고 그것들을 밖으로 밀어버리는 행위가 필요해진다. 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작가님께 글을 쓴다는 작업은 쓰고 싶은 것을 쓰는 것에 가까울까요? 아니면 이렇게 무언가를 내 밖으로 밀어내는 작업에 가까울까요? 쓰고 싶은 것을 쓰고 싶다라는 생각은 매번 하는데요. 근데 그게 마음처럼 되지는 않더라고요. 사람을 너무 좋아하다 보면 왜 고백도 멋있게 못하고 어설프게 하게 되잖아요. 그런 네. 것처럼 쓰는 것 자체가 너무 쓰고 싶으면 잘 안 써지기도 하고, 뭐 어찌저찌 쓴다고 해도 인물들이 제 말을 듣지도 않고, 그리고 또 다 적고 나서야 제가 말하고자 했던 게 상당히 별로였다라는 걸 뒤늦게 발견하게 될 때도 저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지 하다가 엉뚱한 방향으로 가게 될 때가 더 많은 것 같고요. 근데 그 엉뚱함이 생각 못했던 출구를 발견하게 되는 그런 느낌도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소설을 쓰다가 새로운 출구를 발견하게 될 때도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음, 무언가를 내 바깥으로 밀어낸다. 그게 어쩌면 이별하는 것일 텐데 네. 이별하는 데에는 확실히 저한테는 도움이 됐고 되고 있어요. 제가 예상한 이별하고는 좀 다른 종류의 이별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또 다른 종류의 출구를 발견하게 되어서 네. 이전의 저랑은 좀 다른 각도로 서 있게 되더라고요. 어, 윤희영 작가님 말고도 황정은 작가님이 진행하시는 팟캐스트에서 황정은 작가님이 임소라 작가님에 대해서 하신 말씀도 되게 인상적인데요. 이제 그때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잘라 말하기 소설집 나왔을 때 출연을 하셨는데, 그때 현실을 똑바로 바라보고 거짓말하지 않으려는 소설가라고 소개를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소설가는 거짓말을 하는 직업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작가님께서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말, 지금 이 해피엔드랑 관련해서도 생각하게 되는 건데, 작가님께서 그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인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실까요? 네, 그거는 추앙을 쓰다가 그때 정도에 좀 생각을 했었어요. 네.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건 소설 속에서 허구를 만들어내지 않는다라는 거니라, 음, 그 허구가 왜 쉽게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허구로서 진실에 가까워진다. 네. 그 말을 실감을 못하고 있다가 추앙이라는 소설을 쓸 때, 제가 그 없는 인물들을 좀 만들어야 했거든요. 네. 근데 그 없는
그러니까 허구의 인물을 만들었을 때에는 당연히 현실하고는 다른 소설이 되는 거지만 그게 더 있어야 더 현실적이 맞아요. 되는. 네, 그 현실이 없는 있지만 그 인물이 있어야만 현실적이어지는 아이러니가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게 오히려 이 인물이 없어지면 거짓말이 되어버리는 음, 그런 상황이 있구나라는 걸 그때 처음 알게 됐어요. 네. 이 추앙 단편 같은 경우는 처음에 예전에 읽었을 때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이 사람은 다 아는 사람들인데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이제 그게 아마 지금 작가님께서 말씀하신 실제 특정한 인물을 생각하고 쓰는 게 아니라고 해도, 만들어낸 인물이라고 해도, 그게 비단 한두 명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모든 상황이나 인물들이 굉장히 현실에 밀착해 있는 것처럼 사실성을 가질 때가 있는데, 그쵸. 근데 그게 꼭 사실을 있는 그대로 다큐멘터리처럼 논픽션으로 적기 때문은 아니라는 게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런가 하면 작가님이 쓰신 어떤 표현이 반복될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파르돌보 작가 노트에 있는 너무 열심히 하면 무서워져라는 말은 시집 개패킹에 수록된 시 리이다 소나무에도 나오거든요. 이게 열심히 하지 마요. 너무 열심히 하면 무서워요라는 대목이 있는데, 이 시의 장면들이 일상의 순간들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일까라는 생각도 해봤고요. 또 한 가지 궁금한 건 실제로 이런 인상적인 말들을 열심히 메모를 하시는 스타일인가요? 그거 알아보는 분이 계실 줄 몰랐어요. 예, 그거 너무너무 반갑네요. 알아보니 계실 줄. 네, 같은 데서 발생한 말을 양쪽에 다 쓰는 게 맞고요. 네. 그 말이 저한테 인상적이어서 이렇게 두 번 쓰게 된 것 같아요. 상황은 서로 다르지만 음, 소설처럼 시도 늘 그 상황을 다큐멘터리처럼 그리는 거는 아니어서요. 네. 네, 그 상황에 제가 생각한 말을 음, 네, 개패킹에도 쓰고 음. 여기에도 쓰고 그랬습니다. 작가님의 그 메모하시는 방법 같은 게 따로 있을까요? 메모는 네, 있어요. 소설하고 시 메모를 약간 다른 데 하거든요. 네. 시는 손바닥만한 메모장에다가 문장 전체를 써요. 음, 그리고 문장을 전체로 많이 쓰고, 그리고 컴퓨터에 옮길 때는 공책에 있는 많은 문장 중에서 버릴 거를 버리고 남는 걸 가져가는 식으로 해서 시를 쓰고요. 네. 그러니까 지우는 방식인 거고, 소설은 화이트보드에다가 적어두거나 아니면 포스트잇에다가 적어서 벽에 붙여두는데요. 음, 키워드 같은 것만 써놔요. 뭐 실험실, 쪽파리, 해피엔드 이런 식으로 쓰거든요. 음, 그 키워드에서 이렇게 살을 붙이는 식으로 소설은 써요. 음. 그러면은 그렇게 소설 같은 경우는 키워드를 적어놓고 그걸 계속 반복해서 보시면서 생각을 많이 하시는 편인가요? 생각을 한다기보다는 그 얼개를 계속 보는 것 같아요. 그게 적어 놓는 이유가 가끔 혼자서 가만히 있다가 떠오르기도 하거든요. 어떤 얘기들이. 네. 근데 키워드를 안 적어 놓으면 사라져서 뭔가 내가 떠올렸는데 그게 뭐였지? 하고 계속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버리더라도 적어놔요. 네. 2015년에 출간된 최선의 삶은 제3회 문학동네 대학소설상 수상작입니다. 최선의 삶의 채널계의 작가 소개 부분에는 내가 쓴 글이 대신 말해줄 것이다 라고 하는 한 문장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뭐 어느 학교를 나왔다든가 뭐 어떤 전공을 한다든가 뭐 언제 등단을 했고 뭘 발표했고 이렇게 이제 그 일종의 그 경력이라든가 그간의 활동 내역에 대해서 적는데, 이 책 같은 경우는 내가 쓴 글이 대신 말해줄 것이다라는 한 문장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작가님의 책을 보면 시집 괴괴한 날씨와 착한 사람들에는 시 말고는 또 해설이 실려있지 않다는 말이에요. 아마 이렇게 하겠다고 생각하신 이유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제가
내가 쓴 글 대신 말해줄 것이다 라는 문장을 꼭 쓰고 싶다고 생각해서 쓴 건 아니었어요. 음, 단지 양력을 쓰지 않고 싶다는 생각이 10대 때에 있었거든요. 네, 제가 10대 때부터 소설을 쓰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글을 쓰면서 살아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때 제가 고향을 떠나고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딱히 소속이랄 것이 없는 그런 기간이 있었어요. 네, 네, 소속이 없다는 것에 불안을 느꼈지만 한편으로는 그 소속에서부터 해방됐다는 그런 만족이 있는 시기였거든요. 음, 네, 그때 작가들 양력을 봤는데 그 출생지하고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 뭐 음. 등단 지명이 언제인지 이런 어딘지 뭐 이런 것들이 적혀 있더라고요. 아, 소속에 대한 얘기죠. 네네. 근데 그걸 봤을 때 그때는 아직 제가 검정고시를 안 봤을 때였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작가가 되면 난 지금 대전을 지금 막 떠나서 너무 기쁜데 해방이 됐는데 음, 평생 나한테 작가로 살면 대전이라는 지명이 붙어 다니는 건가? 또 음, 갇히는 듯한 그런 느낌도 나고 나는 쓸 학교가 없는데 학교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고 네, 혼자서 괜히 책 낼 걸 상상하면서 양력이라는 걸 안 썼으면 좋겠다. 그런 서운함 같은 거, 소외감 그런 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네, 첫 책이 나올 때, 그때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음, 이런 걸 안 쓰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고 보니까 그런 걸 안 쓰면 첫 책이기 때문에 쓸 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무슨 책을 썼다 이렇게 쓸 수도 없고, 쓸 말이 하나도 없는데, 이거 텅 빈인데 제 이름만 쓸 수도 없고, 뭘 쓸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내가 쓴 글들이 대신 말해줄 것이다 라고 쓰면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썼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러니까 비지 않기 위해서 적어둔 거였죠. 근데 의도와는 다르게 그 문장이 좀 멋을 부린 것처럼 나중에 보니까 그렇게 보이고 음, 좀 제가 보기에 오글거리더라고요. 나중에 좀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근데 지금도 뭐 양력의 출생지, 대학, 등단지명 이런 거는 안 쓰고 싶다는 마음은 네. 지금도 똑같은데요. 근데 다만 다른 작가분들하고 소설이 같이 실리는 엔솔로지에 참여한다거나 이럴 때에는 아, 네네. 네, 통일성 때문에 양식을 따르지만 음, 단행본으로 제 뭐 소설이나 제 시만 묶일 때에는 여전히 제가 쓴 것들만 쓰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음, 해설의 경우에는 해설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안 실은 거라기보다는 그때는 제시가 많이 쉬워서 해설이 별로 필요치 않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네. 글을 받아보고 싶은 분이 있다면 모르겠는데 첫 시집이다 보니 딱히 그런 게 있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 아, 이후에 소설집 두 권이 나왔는데 각각 발문과 해설이 실려 있거든요. 음, 근데 소설에 뭐 발문이 필요할 정도로 제 소설이 어려워졌다고 생각해서 부탁을 드린 건 아니었고 음, 그냥 그 분의 글을 받고 싶었기 때문에 부탁을 했어요. 윤희영 작가님 소설을 읽으면서 공감하는 지점이 많아서 제 소설을 통해 말을 걸어보고 싶었고 어떤 말씀을 하실지 들어보고 싶었고 음, 그래서 대화를 해보고 싶었다 쪽에 가까웠고 음, 홍성희 평론가께 해설을 부탁드린 것도 같은 이유였어요. 음. 그, 네, 그분의 글을 좋아해서 글을 받고 싶었어요. 아, 네. 그러고 보니까 이 괴괴한 날씨와 착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뒷표지에 있는 그 마지막 문장에 아마 그런 많은 것들을 설명해 주는 것 같은 느낌도 있네요. 이게 젠더, 나이, 신체, 지위, 국적, 인종을 이유로 한 모든 차별과 폭력에 반대합니다. 라고 하는 게 이제 뒷표지에 실린 이제 마지막 문장인데, 어, 작가님 시와 소설을 다 쓰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글 쓰시면서 시가 될지 소설이 될지를 어느 단계에서 구분하시는지 좀 궁금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걸로는 메모하시는 단계에서 이제 아예 다르게 시 쓰는 메모와 소설 쓰는 메모가 다르다고 말씀하셨지만 아마 그게 완전히 엄격하게 지켜지는 건 아닐 것 같거든요. 어떠신가요? 음, 예전에는 같은 얘기를 시로도 쓰고 소설로 썼어요. 네. 그래서
소설로 썼다가 시로 썼다가 다시 소설로 쓴 것들도 있거든요. 근데 책으로 묶을 때, 이거 같은 얘기를 썼지만, 뭐, 소설에 넣고 시에선 빼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책으로 묶을 음, 때만 중복되지 않게끔 했고, 다 쓰고는 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는 안 하는 것 같고요. 음, 생각할 때 구분이 저도 모르게 되는 것 같아요. 키워드가 떠오르면 소설이구나 그러고 문장이 떠오르면 시구나 그러는 것 같아요. 아, 다음에 만나게 될 작가님의 책은 시집일까요? 소설집일까요? 소설을 쓰고 있기 때문에 장편 소설이 될 것 같습니다. 음, 지금 여름부터 연재가 시작되는 건가요? 네, 여름호부터요. 음, 최선의 삶 같은 경우는 영화로도 만들어졌는데요. 이 작품을 10대에 쓰기 시작하셨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 쓰기 시작한 게 그때고 거듭 고쳐 쓰시면서 소설이 어떤 글인지를 서서히 정립해 나가셨을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최선의 삶을 완성하시기 전까지 소설 쓰기에 대한 어떤 갈등 혹은 길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시간이 있었을지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너무 오래 써서 얘기가 상당히 긴데요. 기억나는 거 말씀드리자면, 장편 첫 초고를 완성한 거는 26이었어요. 그때 그 전에 단편으로 썼고, 그 전에 그 이후에 중편으로 쓰고 한참 묵혀두고 있다가 제가 26이 되었는데요. 네. 문득, 내가 26이다 라는 생각을 한 순간에 어린 시절에 제가 생각했던 게 기억이 났어요. 그때 제가 악몽을 아주 많이 반복해서 꾸었는데, 그때 막연하게 10년 정도가 지나면 이 악몽이 사라져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네. 저한테 10년이라는 시간이 그때 저한테는 아주 긴 시간처럼 느껴졌던 거죠. 음, 네, 26세 어느 날에 제가 악몽을 꾼 지 10년이 되었다는 걸 알았고, 1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악몽을 꾼다라는 걸 생각했고, 이러다 평생 악몽을 꾸면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닐까 하고 덜컥 겁이 났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뭐라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컴퓨터를 켜고 어, 장편으로 쓰기 시작했어요. 그때 하루에 30매 정도씩 썼다는 게 기억이 나고요. 그러니까 뭐 장편을 쓰겠다가 아니라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때까지 다 우선 털어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쓴 장편 초고였고, 음, 그래서 되게 빨리 쓴 거죠, 초고를. 근데 다 쓰고 보니까 엉망이더라고요. 제가 쓴 걸 제가 읽잖아요. 네. 제 초고를 처음 읽고 제가 생각한 건 이건 다른 사람한테 보여줄 수 없는 종류의 글이다라고 생각했어요. 너무 내 안에 갇혀 있구나라는 음, 생각이 들었고, 연민 같은 걸 거두고 자기에 빠져나야 한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문장을 건조하게 쳐내는 작업을 가장 먼저 시작했고요. 그게 저한테 소설 쓰기 연습이 된 셈이죠. 음, 그 다음에는 문장들을 다 쳐낸 다음에는 이해가 안 가는 등장인물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 이게 고민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해를 해보려고 한 적이 없는 거죠, 살면서. 네. 근데 하고 싶지도 않고 이해해 보려고 한 적도 없는데 소설을 쓰려면 그 사람들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봐야 하는 순간이 오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런 노력을 한 게 두 번째였던 것 같고, 근데 노력을 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 끝까지 안 되더라고요. 그쵸. 근데 이건, 노력을 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건 끝까지 안 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됐고, 그리고 거의 맨 마지막에 가서 했던 게, 원래 그 소설에 배경이 없었어요. 음, 그냥 학교만 있었는데, 대전, 뭐, 전민동, 읍내동이라는 배경을 거의 맨 마지막에 생각해 보게 됐어요. 이게 환경이라는 것이 인물에게 영향을 준다는 걸 그전에는 생각을 안 하다가, 아, 네, 거의 마지막에 이게 빠졌구나라는 걸 생각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이제 정말 마지막인데요. 소영이 죽는 결말을 쓰고 싶었는데 그게 안 써지더라고요. 그래서 아, 소설이 내 마음처럼 되지가 않는구나. 그래서 그 소설의
마지막 장면은 당 소식을 들은 이후까지도 소설이 출간되기 전까지 계속 잡고 있었어요. 어떻게 다르게 고칠 아, 수 없을까 하면서요. 음. 네. 잘 안 되는구나라는 어, 것만 알고 출간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 그때로부터 또 한 10년이 지났잖아요. 처음에 악몽이 시작되고 악몽이 계속되기 때문에 소설이라는 어떤 방식으로 어떤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셨던 부분이 있는 거고, 소설이 됐고 또 한 10년이 지났고 지금은 악몽 안 꾸시는 거예요? 요즘에는 꿈을 잘 안 꾸더라고요. 음, 어, 그 최선의 삶의 수상작가 인터뷰 중에 이런 말씀 하신 게 있더라고요. 비정상에 내몰린 아이, 그렇지만 평범한 보통의 아이. 자신의 마음속에 불씨가 있는 아이와 제 소설이 소통되었으면 해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악몽하고 비슷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소설을 쓰시면서 이 소통이 성공하고 있나요? 저는 소설을 쓰면서 그래도 그 내몰림으로부터는 벗어난 것 같아요. 지금도 사실 음, 그 비정상에 내몰린다라는 게, 어떤, 이거 지금 정리된 얘기가 아닌데, 이렇게 네, 투표하거나 그럴 때 네, 가끔, 제가 찍은 어떤 당이라던가 그런 게 투표율이 되게 저조할 때가 있잖아요. 네, 근데 제 주변 사람들은 모두 저랑 같은 선택을 했을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끔은 내 주변 사람들이 다 나랑 같은 선택을 해서 음, 지지율이 되게 올랐나 보다라고 생각하다가 그 결과를 보고 깜짝 놀랄 때도 있잖아요. 네, 네, 그런 것처럼 저는 그 비정상에 내몰린 음, 아이였던 때에 어느 그룹에 속해 있다가 지금은 비슷한 사람들이 제 주변에 많아져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어, 네, 그리고 그게 소설 쓰기로 가능해진 것 아닐까 하고 생각해요. 음. 네, 이제 저희 마무리를 할까 하는데요. 작가님 마지막으로 작가님 소설 좋아하시는 독자님들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 작별 인사를 해주시지요. 네, 저한테 잘 지내고 잘 먹고 잘 자라고 가장 많이 말해주는 분들이 제 음, 글을 읽어준 분들인 것 같아요. 저는 저를 모르는 분들이 진심으로 저한테 그런 걸 바라면서 말씀해 주신다는 게 항상 신기하고, 음, 그리고 저도 정말 같은 마음으로 저한테 그걸 써주시는 분이든 아니면 다른 분들이 그렇게 잘 먹고 잘 자고 잘 지내길 바라는 바로 그 마음이 그런 말을 읽을 때 생기는 것 같아요. 아, 네, 그쵸. 네네. 좀 남은 남이고 나는 나야라고 생각하다가 갑자기 모르는 분들의 그런 말을 들으면 많이 반성하고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갖고 살고 싶어지는 것 같아요.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음,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작가님 소설집 제목이 단편 소설 제목에서 왔던 아무것도 아니라고 잘라 말하기인데, 그렇게 잘라 말하지 못하시는, 결국은, 예, 쓰는 사람이 있고 읽는 사람이 있고 같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해서 창작이라는 행위가 가능해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오늘 스페이스 들어주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다음 스페이스 예고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5월 19일 목요일 밤 11시 디아스포라 영화제 이야기가 있습니다. 김성훈 기자의 진행으로 디아스포라 영화제의 이원석 집행위원장, 이혁상 프로그래머가 함께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